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토크립트에서 CTO로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엣지, 이렇게 이런 엣지의 기능들을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우토크립트는 이제 자동차 보안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상황에서 클라우드 엣지를 우리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동차가 뭐 점점점 진화하고 있고 이게 자동차의 미래가 스마트카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자동차의 진화에서 기술적인 요인들, 뭐 변화 요인들을 꼽는다고 하면 뭐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뽑으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다임러가 2020년에 이런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C는 커넥티드이고요. A는 자율주행, 오토노머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는 전력화, 일렉트로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S인데, 요 S가 쉐어드 내지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케이스의 네 가지 단어 중에서 S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조금 다르게 뭐 자동차의 변화 요인을 크게 이제 다섯 가지 기술 요인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커넥티비티, 이게 연결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M은 모바일 서비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력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 내지는 사이버 시큐리티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인데 이게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자동차에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승객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탑승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하고 이런 거는 이제 미래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인 기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즐기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분석을 좀 해보면, 이 그림은 이제 KPMG에서 만드신 이제 분석 자료인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회사들끼리 이제 협업들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협업 관계가 굉장히 이제 빈도수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지죠. 그 앞쪽에는 좀 적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북미 회사는 북미 회사끼리만 협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북미,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권 뭐 가리지 않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한 회사들의 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맵을 보시면 여기서 좀 우리가 다양한 분야들이 투자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목할 수 있는 영역을 저렇게 이제 아래쪽에 레전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셰어드 모빌리티나 뭐 어번 모빌리티 내지는 로지스틱스랑 드론, 뭐 에비에이션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자동차들이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뭐 자동차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진화하고 있고 이런 이면에는 결국은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데이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데이터가 자율주행에 쓰일 수도 있겠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잘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비스 레벨에서의 관점에서의 데이터,
내지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데이터들을 자꾸 많이 쓰게 되고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제 많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비즈니스들 중에서 미래에 좀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분석되어 있는 결과를 보시면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부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인터넌스, 이게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프리딕티브한 메인터넌스를 만드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커스터머, 이게 이제 사용자겠죠. 사용자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매핑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렇게 병렬적인 패러렐 인더스트리에서의 이렇게 수익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나는 거를 고장이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점을 이렇게 공업사 이런 데 가서 이제 수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뭔가 이게 이상 징후가 생겨서 잠재적으로 고장이 생길 것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관점에서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번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LBS라고 해서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우리가 LBS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LBS는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LBS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이 사람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지점을 지나가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의도하에서 어떤 여행, 어떤 여정을 가지고 그 지점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새로운 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이제 세 번째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의해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이제 아래쪽은 자동차 부품사가 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사 이렇게 서플라이어들하고 협업을 해서 커넥티드 카를 만든다든지 자율주행 기능을 많이 넣는다든지 뭐 안전에 관련된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이제 반영을 하죠. 근데 그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녹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영역들을 보시면 자동차를 활용하는 모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영역을 보시면 뭐 여행, 호텔, 숙박,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보험, 리스, 뭐 헤일링, 쉐어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오른쪽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아더 서비스입니다. 저 아더 서비스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죠. 그리고 저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입장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자동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시기들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화면을 넘어서 자동차 자체가 새로운 스크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있죠. 이게 이제 자동차를 이제 구매를 하면 이게 통신 채널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게 가입자의 비중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동차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스크린 프로젝션 기능, 그러니까 카플레이, 애플의 카플레이라든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르게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활용하는 뭐 이런 쪽에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서비스 제공사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다른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야만 이게 이제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몰입할 수 있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해 초에 CES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제조사가 모빌리티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가 제공해주는 모빌리티라는 거에 이제 훨씬 더 집중하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기부에서 분석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뭐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들도 많이 있지만 이 위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된 거를 보시면 자동차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렇게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자동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산업을 형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면 요 녹색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게 점차 모빌리티 서비스가 훨씬 더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바일 현재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하고도 같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이게 자동차에서 이 모바일 서비스라는 형태로 재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연결되는 게 이런 에너지 쪽도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그 전기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여기에 연결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능도 이제 내재를 하게 되니까 자율주행 기능들까지도 이렇게 산업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를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쪽들도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전기차를 여러 대를 같이 구동을 할 때는 이렇게 플릿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할 테고, 그리고 또 전기차 이면에는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그 전력망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같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티그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개별적인 산업이 존재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큰 산업으로 점점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 그러면 개별적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모빌리티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공유 측면에서 사용하는 이런 모빌리티 수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있고,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까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네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제각각이 이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게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우리의 정통적인 모빌리티라든지 그냥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 이런 거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 결국 어떤 것들이 중요해질까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좀 보면 크게 이제 이 데이터들이 결국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심리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제 굉장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의 서비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심으로 한 마스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들
그러니까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를 하는 여러 업체들 중심으로 모여서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마스가 이렇게 제대로 된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원칙들을 세워야 될까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이 마켓이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 이게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에코시스템을 개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렇게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여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에서 우리가 우리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마스 서비스 하나가 모든 데이터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생겨났을 때, 그러면 이 사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이 마스 얼라이언스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쉐어드 모빌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거를 또 정리하는 다른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임에서는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로고들이 많이 보이실 건데요. 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언뜻 보시면 뭐 리프트나 우버 이런 데들이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또 10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대동소이한 점은 결국은 서비스 자체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인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8번 항목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개방적으로 가져가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인티그레이션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9번이 심리스,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마스 서비스의 상속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0번은 인티그레이션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올라가면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궁극으로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1번 단계를 보면 인포메이션이 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모빌리티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서로 간단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정도 수준이 1단계이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뭐 예약을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결제를 할 때 묶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는 수준.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 이걸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가고, 그리고 계약하에서 장기간의 사용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4단계로 넘어가면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끌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의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제 다양한 결합 모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 차원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적인 서비스들이 결합을 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엣지 구조라든지 협업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유용하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그 모빌리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서로 제공해주는 제공사들끼리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한 표준 데이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TDS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왼쪽 그림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제공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스펙을 합의를 보고 뭐 이래야 됐다면, 오른쪽은 뭔가 이렇게 통일된 스펙을 만들어서 그 스펙 하에서 서로 오픈 API로 서로 연결하자, 이런 구조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참조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서비스를 인티그레이션하는,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들이 실제로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 인티그레이션 성숙도 레벨에서 이렇게 0 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높은 레이어까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1단계, 2단계에 타겟팅한 이런 데이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적인 좀 목록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은 대중교통에 좀 더 유리하고 어떤 거는 도로의 상태 정보라든지 교통 상황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는 좀 그 지역의 특색, 유럽이라든지 독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특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이제 있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모빌리티, 이게 이제 탈 것이고, 그리고 이 탈 것을 제공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그 위쪽에 시스템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거냐,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레이어가 좀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조합되면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까지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마스의 성숙 모델에서도 마지막 4단계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와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모빌리티하고 사용자하고 연결이 된다면 한편으로는 그 위쪽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인티그레이션 해주고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다양한 IT 서비스랑 연결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이런 데들하고도 다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면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측면에서 보면, 앞에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엔드 단에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레이어에서 데이터들을 서로 어떻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해줄 거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이 이 가운데에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이제 비싼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 뒷단에서의 인티그레이션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탈 것이고, 이 탈 것의 정보는 현장에서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엔드 서버까지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또 나름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오히려 이제 엣지 레이어에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개별적으로 모빌리티 수단을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그 민간의 서비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에서 스마트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보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현재의 도로 상황, 도로의 정보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서로 엣지 레이어에서 인티그레이션 되면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엣지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센트럴이 있고, 그 다음에 엣지 레이어가 있어서 엣지 간에도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역 이런 이제 구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아래 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수평으로도 가기도 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센트럴 클라우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양하게 생기면 저런 중앙의 클라우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센트럴 클라우드 뒷단에서 서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시킬 게 아니라 엣지 레벨에서도 아예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멋진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스마트 도로, 이렇게 CITS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RSU가 여기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이게 V2I 통신이나 V2B 통신,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같은 V2P 통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RSU라는 게 지금 현재는 통신을 이제 중개해주는 이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지만, 요 RSU 뒷단에 우리가 엣지를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요 엣지가 현재 도로 상태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위쪽에 센트럴로 다 가느냐? 그러면 다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앱스트랙션 된 정보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현재 상세한 정보는 결국 이 로컬에서만 중요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사에 하고 같이 엣지를 공유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인티그레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렇게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 자율주행 레벨을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3단계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4단계, 5단계는 이제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이렇게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시험 점수를 한 5, 60점까지 끌어올리는 건 쉽지만, 이거를 뭐 80점으로 끌어올리고 이게 99점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이 이제 노력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계속 투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도로 자체가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화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이 낮아도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이 높은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데에서는 도로 자체를 스마트화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창출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이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뭐 이렇게 기술의 디테일하거나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자동차의 산업이 이제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고, 여기에서 엣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